우리는 노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거울 속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조금씩 휘어지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 일이 예전보다 힘들어지는 것.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노화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노화는 몇 년이나 몇십 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식사를 마치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에도 몸속에선 미래의 시간을 바꾸는 작은 선택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따뜻한 밥과 국을 먹었고 반찬도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배는 부르고 몸은 나른해집니다. 이제 소파에 기대어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식사가 모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입안에서 사라진 음식은 위와 장을 지나며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밥과 빵에 들어있던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고 지방과 단백질 역시 각자의 형태로 혈액 속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용했던 혈관은 갑자기 분주한 운송로가 됩니다. 에너지를 실은 수많은 분자들이 혈액을 따라 이동하고 췌장은 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문을 열어라. 연료가 도착했다. 이제 세포들은 혈액 속에 들어온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뇌도 필요로 하고 간도 일부를 저장하며 근육 역시 이 연료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사용해야 하고 남은 것은 어딘가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의 도시로 상상해 봅시다. 식사는 도시 외곽에 도착한 거대한 연료 수송선입니다. 혈관은 도로이고 포도당은 수천 대의 연료 트럭입니다. 인슐린은 트럭들이 목적지를 찾도록 문을 열어주는 교통신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공장들이 모두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럭은 계속 들어오지만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도로는 붐비기 시작하고 창고는 더 많은 물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공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 기관 중 하나인 근육이 움직이면 그곳에는 즉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집니다.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흔들리며 근육세포가 수축할 때마다 에너지는 단순히 저장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사용해야 할 자원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장면이 거창한 운동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식사를 마친 뒤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움직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대로 앉아 화면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왔고 겉으로 보이는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속에서는 서로 다른 에너지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식사 후 정확히 20분이 지나면 노화가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그렇게 단순한 운명의 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식사 직후의 짧은 시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 한 번의 혈당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는 식사,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수만 번의 선택입니다. 한 번의 식사가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식후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세포가 갑자기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순간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남은 연료를 어디에 저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혈관과 췌장, 간과 근육이 얼마나 자주 부담을 견뎌야 했는지, 노화는 어쩌면 달력 위에서만 흐르는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몸속에 도착하는 에너지를 처리하는 방식 속에서도 조금씩 축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은 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혈액 속에 포도당을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짧은 움직임이 어떻게 세포 안쪽 인간의 노화와 연결된 가장 작은 발전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제 혈액보다 훨씬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포 안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오래된 에너지 기관,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세계로 말입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작은 발전소들입니다. 이 발전소의 이름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도, 걷고 생각하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유도 결국 이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포도당과 지방은 여러 단계를 거쳐 미토콘드리아에 전달되고 산소와 결합해 ATP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ATP는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도 필요하고 뇌세포가 신호를 보낼 때도 필요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는 행동은 이 작은 발전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근육세포는 즉시 더 많은 ATP를 요구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세포 안에서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근육세포 표면에 숨겨져 있던 작은 문들이 움직입니다. 이 문은 포도당 운반체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G-루트파입니다. 평소에는 근육세포 안쪽에 머물러 있던 G-루트파가 근육의 수축 신호를 받으면 세포막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 후 인슐린은 세포에게 포도당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슐린의 명령과는 다른 경로에서도 포도당을 끌어들이는 신호가 발생합니다. 마치 하나의 공장에 두 개의 출입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인슐린이 여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움직임이 여는 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 근육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혈액 속에 몰려든 포도당이 더 빠르게 에너지가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사 직후 숨이 찰 정도로 달리거나 강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 과도한 운동은 사람에 따라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완전히 멈춘 상태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걷고 가볍게 집안을 정리하며 짧은 시간 동안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의 에너지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체중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포의 관점에서 움직임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움직임은 에너지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몸 전체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식사 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의 에너지 요구량은 낮은 상태로 남습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여전히 처리되어야 하지만 가장 큰 소비처 중 하나인 근육은 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할 수 있고 간과 지방 조직은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더 많이 맡게 됩니다. 물론 건강한 몸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루에 한 번, 1년에 몇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앉아 있고 점심 식사 후 다시 앉아 있으며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는 소파에 누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패턴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반복되면 세포는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부담을 받게 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보내고 세포는 그 신호에 반응하며 간은 남은 연료를 저장합니다. 그러나 신호가 너무 자주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에도 반응하던 세포가 점점 더 큰 목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도 세포가 예전만큼 잘 듣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식사 후에 짧은 시간이 단순한 혈당 이야기를 넘어 노화의 문제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혼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더 많은 지방 저장, 만성적인 염증, 혈관의 부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따라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어떻게 세포를 늙게 만드는 불꽃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는 산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산소는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몇 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심장은 멈추고 뇌세포는 기능을 잃으며 미토콘드리아의 발전소도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산소는 완벽하게 안전한 물질이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낼 때 전자들은 세포 안의 복잡한 통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며 발전기를 돌리는 것처럼 전자의 흐름은 ATP를 만드는 힘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전자는 정해진 길을 따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일부는 이동하는 도중 통로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이 전자들이 산소와 불완전하게 결합하면 반응성이 높은 분자들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세포를 공격하는 독이나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양의 활성산소는 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데 사용됩니다. 면역세포는 침입자를 공격하기 위해 활성산소를 활용하고 운동 중 만들어지는 소량의 활성산소는 세포에게 더 강한 방어 체계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불이 언제나 재앙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작은 불은 추위를 막고 음식을 익히며 어둠을 밝힙니다. 문제는 불의 양이 통제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처리해야 할 연료가 너무 많이 밀려오거나 에너지는 풍부한데 세포가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발전소 내부의 흐름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연료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나 기계는 필요한 만큼만 돌아갑니다. 그때 전자의 통로에는 일종의 압력이 생기고 일부 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더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정교한 방어 체계가 존재합니다. 여러 항산화 효소들이 반응성이 높은 분자들을 더 안전한 형태로 바꾸고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하며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복구합니다. 젊고 건강한 세포에서는 생성과 제거 사이의 균형이 잘 유지됩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져도 방어 체계가 빠르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생성되는 양이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세포를 둘러싼 막의 지방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되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도 작은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상은 다시 수리됩니다. 그러나 수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생긴 수많은 미세한 손상 가운데 아주 일부가 남고 다음날 또 다른 손상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가 일어나는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 하나만으로 모든 노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화는 훨씬 복잡합니다. 유전자의 변화, 단백질 품질 관리의 약화, 줄기세포 기능의 감소, 만성적인 염증, 세포 사이 신호의 변화 등 수많은 과정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산화 스트레스는 그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은 다른 과정들과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이 불안정해지면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늘어난 활성산소는 다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강화하는 순환입니다. 오래된 공장의 기계가 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양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더 많은 열과 연기가 발생합니다. 부품은 빠르게 마모되며 고장이 잦아집니다. 우리 세포 속의 발전소도 시간이 흐르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의 움직임은 이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근육이 움직이면 미토콘드리아는 연료를 실제 작업에 사용합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을 떠도는 짐이 아니라 ATP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움직임이 활성산소를 전혀 만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움직이는 근육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하고 순간적으로 활성산소 생성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적절한 움직임으로 생긴 일시적인 자극은 세포의 방어 체계를 깨뜨리는 대신 오히려 더 강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작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항산화 효소를 늘리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며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예방 훈련을 반복한 도시가 실제 위기에 더 잘 대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의 스트레스가 모든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극은 세포가 미래의 부담에 견딜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에너지는 계속 들어오지만 세포의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장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기울 수 있습니다. 혈액 속 포도당과 지방의 상승이 자주 반복되고 인슐린 신호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며 지방 조직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방세포는 다양한 신호 물질을 분비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저장 공간이 계속 팽창하고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세포가 모여들고 염증과 관련된 신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꺼져야 할 신호가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경보가 매일 울리고 몸 전체가 아주 낮은 강도의 비상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열도 나지 않고 통증도 뚜렷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혈관과 간, 근육과 뇌는 이 조용한 신호에 계속 노출됩니다. 과학자들은 노화와 함께 증가하는 이러한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염증과 노화를 합친 말, inflammaging. 그리고 이 조용한 불길이 가장 먼저 흔적을 남기는 장소 가운데 하나는 온몸에 에너지를 운반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의 혈관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호르몬과 면역 신호를 운반하며 체온과 혈압까지 조절하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의 가장 안쪽에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세포층이 깔려 있습니다. 내피세포입니다. 내피세포는 혈액과 혈관벽 사이의 경계를 이루며 혈관을 넓힐지 좁힐지 결정합니다. 혈액이 굳지 않도록 조절하고 필요한 곳에 면역세포를 보내며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끊임없이 신호를 내보냅니다. 건강한 내피세포는 혈관의 한 가지 중요한 물질을 방출합니다.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히고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될 수 있는 것도 이 신호 덕분입니다. 그러나 식사 후 혈액 속으로 많은 포도당과 지방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내피세포는 평소와 다른 환경에 놓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지방 입자들이 혈액 속을 지나가며 활성산소와 염증 신호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이 변화에 대응합니다. 혈당은 다시 내려가고 지방은 조직으로 이동하며 혈관도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파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자주 반복될 때입니다. 아침마다 달고 정제된 음식을 먹고 곧바로 앉아 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도 몇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음식을 먹고 소파에 기대거나 곧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각각의 식사는 몸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작은 파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면 해안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식후에 반복되는 높은 혈당과 지방의 변화는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은 예전처럼 유연하게 넓어지지 못하고 표면에는 염증과 응고에 관련된 신호가 더 쉽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혈관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혈액이 예전보다 조금 덜 부드럽게 흐르는 것도, 내피세포가 조금씩 기능을 잃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수년 동안 축적되면 혈관은 점차 단단해지고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한 혈관은 단순히 오래된 혈관이 아닙니다. 반응이 느려지고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줄어들며 필요할 때 충분히 넓어지지 못하는 혈관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늙으면 그 안쪽에 있는 장기들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습니다. 심장 근육 역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연료를 얻습니다. 신장은 매일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고 눈의 망막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지탱합니다.
따라서 혈관의 노화는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마친 뒤 잠깐 움직이는 것이 정말 이 거대한 과정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과장된 상상을 버려야 합니다. 식사 후 단 한 번 걸었다고 해서 손상된 혈관이 새 것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10분을 걷는다고 노화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몸은 한 번의 영웅적인 행동보다 반복되는 작은 신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식사 후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 속 포도당을 사용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고 혈액은 다리와 팔의 근육으로 이동합니다. 혈류가 빨라지면 혈관 안쪽 벽에는 부드러운 마찰력이 생깁니다. 혈액이 내피세포 표면을 스치며 흐를 때 발생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내피세포는 혈류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일정하게 흐른다는 신호를 받으면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움직임은 근육에만 전달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혈관에도 보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 길을 열어라. 몸은 이 요구에 맞춰 혈관을 넓히고 연료를 필요한 장소로 보냅니다. 이것이 운동이 혈관 건강과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식사 후에 짧은 움직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몰려오는 시간에 소비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항구에 화물이 도착했는데 창고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공장도 함께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포도당의 상승폭이 완만해질 수 있고 인슐린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몸이 같은 속도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고 활동적인 사람은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금세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포도당이 더 오래 혈액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날, 전날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날에도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아침과 저녁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처럼 항상 똑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수면과 움직임, 음식의 종류, 근육의 상태, 호르몬과 생체 시계가 모두 식후의 파도를 바꿉니다. 따라서 운명의 20분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제한 시간이 아닙니다. 20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공포의 경고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식사를 마친 몸이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낼지 결정하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구간입니다. 저장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혈액 속에 더 오래 남겨둘 것인가, 근육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 선택은 의식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임이라는 아주 단순한 행동을 통해 그 피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음식을 먹은 뒤에도 계속 움직이는 환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의자에 앉거나 자동차에 올라타거나 소파에서 화면을 바라보는 생활은 인류의 긴 역사에서 매우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움직였고, 먹은 뒤에도 물을 나르고 도구를 정리하고 주변을 살피며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몸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활동이 뒤따르는 세계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를 서로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음식은 과거보다 빠르게 흡수되지만 움직임은 과거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연료는 풍부해졌고 공장은 멈췄습니다. 바로 이 불일치가 식사 후에 짧은 시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식후에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천천히 걷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낼까요? 그리고 식사 직후 움직이는 것과 1시간이 지난 뒤 운동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제 몸속의 시계가 식사 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음식이 들어온 순간부터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다시 내려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곡선 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킨 순간부터 혈당은 곧바로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먼저 위에 머물며 잘게 섞이고 이후 조금씩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탄수화물은 더 작은 단위로 분해되고 마침내 포도당이 장벽을 통과해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정제된 빵처럼 빠르게 소화되는 음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포도당을 혈액으로 밀어 넣습니다. 반면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는 식사는 위에서 더 오래 머물고 포도당이 들어오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혈당의 곡선은 하나의 고정된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파른 산처럼 솟아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낮고 넓은 언덕처럼 나타납니다. 같은 사람도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곡선을 그립니다.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면 췌장의 베타세포는 이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혈액 속으로 방출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억지로 없애는 물질이 아닙니다.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신호입니다. 간은 일부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하고 근육도 다음 움직임을 위해 연료를 받아들입니다. 저장 공간과 에너지 수요가 충분하다면 이 시스템은 매우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의 속도가 세포가 처리하는 속도보다 빠르면 곡선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식사 후의 움직임이 개입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부터 근육이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혈액으로 들어오는 포도당 가운데 일부는 더 빠르게 소비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욕조에 물을 채우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수도꼭지에서는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배수구가 거의 닫혀 있다면 물은 빠르게 차오릅니다. 그러나 배수구가 열리면 같은 양의 물이 들어와도 수위는 덜 높아집니다. 혈당도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수도꼭지입니다. 혈액은 욕조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근육은 포도당을 끌어가는 배수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움직여야 가장 좋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정확한 숫자를 원합니다. 식사 후 5분인가, 10분인가, 20분인가, 아니면 혈당이 가장 높아진 뒤인가.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식사의 종류와 양, 위가 비워지는 속도, 인슐린 감수성, 나이와 활동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시작한 뒤 비교적 이른 시간에 빠르게 상승하고 어떤 사람은 더 늦고 길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운명의 20분은 정확한 생물학적 마감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사가 끝난 뒤 움직임을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당이 크게 올라간 뒤에야 뒤늦게 반응하는 것보다 음식에서 나온 에너지가 혈액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동안 근육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운동복을 입고 땀을 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숨이 차도록 걷거나 달려야만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근육에게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연료를 사용할 준비를 하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큰 근육들은 반복적으로 수축합니다. 주방에서 식기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서 있고 팔과 다리가 움직입니다. 집안을 가볍게 오가거나 계단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오르는 것 역시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동작의 이름이 아닙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근육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움직여야 할까요? 여기에서도 단 하나의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의 움직임이라도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는 몸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방식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이나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 어지럼증이 있거나 혈당 조절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안전한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숫자를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완벽한 계획보다 반복 가능한 습관에 반응합니다. 식사 후 30분을 걷겠다고 결심하고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식탁에서 일어나 몇 분이라도 움직이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와 대사 건강을 바꾸는 힘은 특별한 하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평범한 날의 반복 속에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을 먹은 뒤에 움직임, 화요일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짧은 산책, 비가 오는 날 집 안에서 천천히 정리하는 행동.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작은 순간들은 각각 너무 작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포는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혈액은 조금 더 빠르게 흐릅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흐름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췌장은 같은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체중계도 그날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 얼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즉시 보상받지 못하는 행동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즉각적인 결과보다 누적된 방향에 더 민감합니다. 배의 방향을 단 몇 도만 바꾸어도 가까운 거리에서는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 킬로미터를 항해한 뒤에는 완전히 다른 해안에 도착합니다. 식사 후의 짧은 움직임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한번 걸었다고 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걷지 않았다고 갑자기 늙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3번 반복되는 선택의 방향이 몇 년 동안 유지된다면 그 차이는 더 이상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몸을 공격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매일 들어오는 에너지와 스트레스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의 움직임은 항상 혈당을 낮추는 데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걷기 시작하는 순간 변화하는 것은 포도당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도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신경계는 깨어나고 소화기관과 근육 사이에서 혈액의 분배가 조정됩니다. 심장은 새로운 요구에 맞춰 박동을 바꾸고 호흡은 세포에 더 많은 산소를 전달합니다. 몸 전체가 앉아 있는 상태와는 다른 생리적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전환에는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먹고 언제 움직이며 언제 쉬는지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시계. 몸, 아, 모든 세포 안에서 하루의 시간을 읽고 있는 생체 시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 동안 걸어도 아침과 밤에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 늦은 저녁 식사 뒤의 움직임이 아침 식사 뒤의 움직임과 완전히 같지 않은 이유. 그 답은 혈당 곡선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탁 위의 시계를 넘어 세포 안에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시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손목시계보다 훨씬 오래된 시계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포 안에서도 움직이고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멈추지 않으며 무엇을 먹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조용히 예측하는 시계입니다. 생체 시계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 24시간을 똑같은 상태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침의 몸과 밤의 몸은 겉으로는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포가 에너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빛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망막은 이 빛을 감지하고 신호를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영역으로 보냅니다. 식교차 상핵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몸 전체의 시간을 맞추는 중앙 시계와 같습니다. 이 신호에 따라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고 체온이 오르며 심장과 간, 근육과 소화기관은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몸속에는 중앙 시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도 시계가 있고 근육에도 시계가 있으며 지방세포와 췌장에도 각자의 시계가 있습니다. 이 작은 시계들은 빛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음식을 먹고 언제 움직이는지도 시간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침마다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과 간은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다른 시간에 먹거나
몸이 밤을 준비하는 늦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중앙시계와 말초 조직의 시계 사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도시의 중앙 방송에서는 모두 잠자리에 들라고 알리는데 공장과 항구에는 갑자기 대규모 화물이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몸은 활동보다 회복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수면을 준비하는 호르몬 신호가 나타나고 체온은 내려가기 시작하며 여러 조직의 에너지 처리 방식도 낮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늦은 시간에는 아침이나 낮보다 혈당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인슐린에 대한 조직의 반응이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췌장의 분비 능력과 간의 포도당 처리도 생리듬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식후의 20분은 시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침 식사 뒤에 20분과 자정에 가까운 야식 뒤에 20분은 몸속에서 같은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늦게 먹은 사람은 반드시 빠르게 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 환경 때문에 식사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어느 정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한 번의 늦은 식사가 모든 것을 망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다시 반복입니다. 늦은 시간의 과식, 식사 직후의 완전한 정지, 부족한 수면, 다음 날 이어지는 피로와 활동량 감소, 이것들이 서로 연결될 때 몸은 하나의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 날 식욕을 조절하는 신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맛이나 고열량 음식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피로 때문에 움직임은 줄어듭니다. 활동이 줄어든 상태에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식후 혈당과 지방을 처리하는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늦게 먹고 늦게 잠들면 생체 시계는 더욱 흔들립니다. 이렇게 시간과 음식, 움직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여기서 식사 후에 가벼운 움직임은 단순히 포도당을 태우는 행동을 넘어 또 하나의 시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는 분자들이 반응합니다. ATP가 사용되고 세포는 지금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신호는 근육 안의 대사 경로뿐 아니라 생체 시계와 연결된 유전자들의 작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움직임은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연료를 사용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깨어 있는 시간이다. 지금은 저장만 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밤늦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일부 사람에게는 각성도가 올라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사 뒤에 편안한 산책이나 가벼운 움직임은 몸을 지나치게 흥분시키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핵심은 몸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먹은 것을 없애기 위해 죄책감 속에서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은 죄가 아니고 혈당의 상승 역시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고 세포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파동이 얼마나 높고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몸이 다음 파도가 오기 전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바다는 파도가 있다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뒤 바다가 잔잔해질 시간이 없다면 해안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것은 하나의 파도입니다. 지방이 혈액 속에 나타났다가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도 파도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되고 감소하는 것 역시 파도입니다. 건강한 대사는 이 파도들이 적절한 시간 안에 일어나고 끝나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은 파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높이와 지속 시간을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식사 뒤에 반드시 걸어야 할까요? 식탁에서 일어나지 못한 날에는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한 번의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루 전체의 움직임, 근육량, 수면, 식사의 구성,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가 함께 작용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라도 식사 후 계속 앉아 있는 시간이 매우 길다면 대사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운동 시간을 갖기 어려운 사람도 하루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고 걸으며 근육을 사용한다면 의미 있는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헬스장과 산책의 차이를 언어로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세포가 아는 것은 오직 수축과 이완, 에너지의 사용, 혈액의 흐름과 반복되는 자극입니다. 따라서 식후 움직임의 진짜 비밀은 특별한 운동법에 있지 않습니다. 몸이 가장 연료로 가득 찬 순간에 가장 큰 소비기관 가운데 하나인 근육을 잠시 깨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사용하고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단 몇 분의 움직임이 식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영향을 남길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걷기를 멈추면 근육도 곧 멈춥니다. 심박수는 다시 내려가고 호흡도 평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세포 안에서는 움직임이 끝난 뒤에도 일부 문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방금 전에 수축을 기억하고 다음에 도착하는 포도당을 받아들일 준비를 유지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짧은 기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적 기억은 매일 반복될 때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기억은 세포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어떤 기억은 세포를 점점 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왜 어떤 근육은 인슐린의 작은 목소리에도 즉시 문을 열지만 어떤 근육은 점점 더 큰 신호가 와야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시작되는 순간 몸속에서는 노화를 향한 또 하나의 경로가 어떻게 열리는지 말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어제 얼마나 움직였는지, 며칠 동안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최근에 에너지를 자주 사용했는지, 아니면 계속 저장하기만 했는지. 이 기억은 뇌처럼 장면과 감정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남지 않습니다. 대신 세포 안의 효소와 단백질, 에너지를 감지하는 신호체계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근육은 ATP를 사용합니다.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자 내부에서는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 많은 연료를 가져와라. 이때 활성화되는 중요한 감지 장치 가운데 하나가 AMPK입니다. AMPK는 세포 안의 연료 계기판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조용히 있지만 근육이 수축하고 ATP가 사용되면 세포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AMPK는 저장보다 생산과 소비를 우선하도록 여러 대사 경로의 방향을 바꿉니다. 포도당을 더 받아들이게 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며 불필요한 합성 과정은 잠시 늦춥니다. 공장의 전력이 부족해지자 관리자가 비상 모드로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식용 조명은 끄고 생산에 필요한 기계에 전력을 집중합니다. 근육 수축으로 활성화되는 신호는 포도당 운반체를 세포막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결과 인슐린의 도움만을 기다리지 않고도 혈액 속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끝난 뒤에도 이 효과는 즉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사용한 글리코겐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글리코겐은 근육 안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의 묶음입니다. 걷거나 운동하는 동안 이 저장 연료의 일부가 사용되면 근육은 이후 혈액 속 포도당을 받아들여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방금 움직인 근육은 휴식 중인 근육보다 포도당을 받아들이는데 더 적극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사용한 뒤 새로운 화물을 받을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움직임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대사에 영향을 남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기억도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근육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줄어듭니다. 글리코겐 저장고는 충분히 차 있을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높은 출력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계속 들어옵니다. 혈액 속 포도당은 다시 상승하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처음에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반응합니다. 인슐린이라는 신호가 오면 문을 열고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신호가 너무 자주 반복되면 세포 안의 반응 체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가 약해지고 포도당 운반체가 예전만큼 효과적으로 이동하지 않으며 같은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집니다. 마치 매일 너무 자주 울리는 경보에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만 나도 모두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경보가 끊임없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의 소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더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 더 큰 소리가 더 많은 인슐린입니다. 췌장은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한동안은 이 방법이 작동합니다. 혈당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 상태 뒤에서 췌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는 이유입니다. 몸은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보상합니다.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간과 지방 조직에 더 많은 에너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높은 인슐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기울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는 억제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특히 간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몰리면 간세포 안에도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간은 원래 영양분을 정리하고 저장하며 필요할 때 혈액으로 다시 보내는 거대한 물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물류 창고가 계속 가득 차면 더 이상 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간세포 안에 지방이 축적되면 인슐린 신호에 대한 반응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충분히 존재하는데도 간이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는 행동을 완전히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음식으로 새로운 포도당이 들어오고 있는데 간에서도 포도당이 추가로 방출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췌장은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과 간은 점점 더 둔해집니다. 혈액 속 인슐린은 높아지고 에너지 저장은 계속됩니다. 이 순환이 오랜 시간 이어지면 지방 조직의 성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세포는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고무풍선이 아닙니다.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팽창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세포 내부에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일부 지방세포는 손상되고 면역세포가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원래라면 죽은 세포를 정리하고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과잉이 계속되면 면역세포는 떠나지 못합니다. 아, 염증 신호가 낮은 강도로 계속 방출됩니다. 이 신호는 지방 조직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액을 타고 간과 근육, 혈관과 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은 인슐린 신호를 더욱 방해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염증을 키우고 염증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노화가 왜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세포가 에너지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만성적인 염증이 꺼지지 않으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상태.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관찰되는 여러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나이의 두 사람도 근육의 상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상에서 자주 걷고 계단을 오르며 식사 후에도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와 소파에서 보냅니다. 두 사람의 근육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세포 안의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근육에서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신호가 반복해서 작동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연료를 처리할 기회를 얻고 글리코겐 저장고는 비워졌다가 다시 채워집니다. 혈액 속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통로도 계속 사용됩니다. 반대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근육은 점차 대사적으로 조용한 조직이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식사 후 들어온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대한 저장소이자 소비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공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연료를 받아들일 공장이 더 적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에너지는 간과 지방 조직으로 더 많이 향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 근육이 감소하고 근육이 감소해 식후 에너지 처리가 어려워지며 혈당 조절이 나빠져 피로가 커지고 피로 때문에 다시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 악순환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도 숨어 있습니다. 몸이 반복을 통해 나쁜 방향을 기억한다면 반복을 통해 다른 방향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었다고 완전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여전히 반응합니다. 수축 신호를 보내고 포도당 운반체를 움직이며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몇 분의 움직임만으로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작은 요구를 기록합니다. 다음에는 같은 움직임을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준비를 합니다. 세포는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은 사용된 자원을 다시 채웁니다. 이렇게 적응은 아주 작은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 움직임을 벌칙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먹었으니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죄책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먹은 음식을 지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몸에게 에너지를 사용할 목적을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식사는 연료를 공급합니다. 움직임은 그 연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두 신호가 서로 맞아떨어질 때 몸은 저장과 소비 사이의 균형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근육이 식후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장소 가운데 하나라면 근육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 다리가 약해진 사람도 짧은 움직임으로 같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걷기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존재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제 운동의 강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육이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깨어났는지. 한 번의 긴 운동과 하루 종일 반복되는 짧은 움직임 가운데 우리 몸은 무엇을 더 다르게 기억하는지 말입니다. 한 번에 오래 운동하는 것과 하루 동안 짧게 여러 번 움직이는 것은 같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근육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며 혈액의 흐름을 바꿉니다. 하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신호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30분 동안 운동한 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별도의 운동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식사 후마다 일어나 몇 분씩 걷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건강하다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과 폐, 근육과 뼈에 매우 중요한 자극을 줍니다. 충분한 강도의 운동은 체력을 높이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미토콘드리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그 이후에 긴 정지 상태를 완전히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운동한 시간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시간도 함께 기록합니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의 수축은 거의 사라집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처럼 큰 근육들이 조용해지면 혈액 속 포도당과 지방을 사용하는 활동도 낮아집니다. 다리 근육은 걸을 때마다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펌프는 거의 멈춥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근육은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세포 안의 대사 신호 역시 휴식 상태로 기울어집니다. 문제는 앉아 있는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책을 읽고 일을 하며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의자에 앉습니다. 문제는 휴식이 끝없이 이어질 때입니다. 근육이 깨어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 채 몇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짧은 움직임은 긴 정지 상태를 끊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몇 분 동안 걷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 집 안에서 물을 가지러 가거나 창문을 열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운동선수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근육에게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수축이 시작되고 ATP가 사용되며 혈액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근육세포는 다시 포도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움직임의 가치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했는지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몸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근육량이 많고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 비교적 좋으며 잠깐 움직이지 않아도 몸이 에너지를 처리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활동량이 감소하면 같은 식사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식사 후에 가벼운 움직임은 거창한 운동보다 시작하기 쉬운 선택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숨이 찰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근육에게 반복적으로 깨어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걷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산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릎과 고관절에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신경계 질환 때문에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깨우는 방법은 걷기 하나뿐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릴 수 있습니다.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거나 팔을 앞으로 뻗고 당기며 상체 근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도 다리 근육에 강한 신호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동작의 모양이 아니라 근육의 수축입니다. 세포는 우리가 산책이라는 이름의 운동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육은 자신이 짧아지고 힘을 냈다는 사실만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거나 낙상 위험이 높은 사람,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식후 저혈압이나 저혈당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리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후 움직임은 경쟁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실패하는 시험도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은 움직임은 건강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숫자만 따라가는 순간 좋은 습관은 또 다른 부담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식사 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0분 동안 걸을 수 있다면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집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면 앉아서 팔과 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피곤하다면 몇 분만 움직여도 됩니다. 몸은 완벽함보다 반복을 더 잘 기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래 운동하는 것과 자주 움직이는 것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 운동은 몸의 능력을 높입니다. 심장과 폐를 단련하고 근육을 유지하며 더 큰 대사적 적응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짧고 잦은 움직임은 하루 곳곳에서 근육이 완전히 잠들지 않도록 합니다. 두 행동은 서로를 대신하는 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동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도 식사 후 짧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운동이 어려운 날에도 긴 시간의 정지를 자주 끊을 수 있습니다. 몸은 이 두 종류의 신호를 모두 사용합니다. 한쪽은 발전소의 크기와 성능을 높이고 다른 쪽은 발전소가 필요할 때 실제로 가동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의 파도는 움직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걸어도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 몸속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통곡물 식사는 같은 속도로 혈액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것과 빈속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빠르게 먹는 것도 동일한 곡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는 위가 비워지는 속도와 포도당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통째로 씹어먹는 과일과 액체로 갈아 마시는 과일은 몸속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가공된 음식은 소화기관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상당 부분 대신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몸은 더 적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후 20분의 의미는 움직임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20분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가 이미 절반의 이야기를 결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음식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단순하게 나누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오는가, 근육과 간이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공급과 소비 사이의 속도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가. 이제 우리는 식탁 위의 음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었는데도 왜 어떤 식사는 몸속에 잔잔한 파도를 만들고
어떤 식사는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먹는 순서와 음식의 구조가 어떻게 식사 후에 운명적인 시간을 바꾸는지 말입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몸은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과 한 개를 씹어 먹는 것과 같은 양의 당을 음료로 마시는 것은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이 경험하는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통째로 된 음식은 먼저 씹어야 합니다.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식이섬유와 세포벽이 분해되며 영양분이 서서히 밖으로 나옵니다. 포도당은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지기보다 여러 단계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액체 형태의 당은 이미 많은 구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씹는 과정도 거의 필요하지 않고 위를 비교적 빠르게 지나 소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다시 도시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는 화물을 작은 상자에 나누어 여러 대의 트럭으로 천천히 보내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대한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항구에 쏟아붓는 방식입니다. 전체 화물의 양이 같더라도 항구와 도로가 받는 부담은 다릅니다. 우리 몸도 에너지의 양뿐 아니라 도착 속도에 반응합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빠르게 증가하면 췌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간과 근육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연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리 속도가 공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혈당의 곡선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후의 20분은 식사가 끝난 뒤에만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운명은 첫 숟가락을 들기 전부터 일부 결정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 어떤 형태로 먹는가, 얼마나 빠르게 먹는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먹는가. 예를 들어 채소와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뒤에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더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음식이 위에서 이동하는 속도와 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는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과 지방 역시 위가 비워지는 속도를 늦추고 소화와 관련된 여러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 곡선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규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한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정해진 순서를 어기면 몸이 빠르게 늙는다. 이런 공포는 과학의 목적 거리가 멉니다. 몸은 하나의 행동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식사의 전체 구성과 양, 먹는 속도, 하루의 활동량과 수면이 모두 함께 작용합니다. 먹는 순서는 그중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속도와 몸이 그것을 사용하는 속도 사이의 균형입니다. 천천히 들어오고 동시에 근육이 일부를 사용한다면 혈액 속 에너지의 파도는 비교적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이 많은 양으로 들어오고 그 직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공급과 소비의 차이는 커집니다. 이때 췌장과 간, 근육은 더 큰 조절을 요구받습니다. 그렇다면 단 것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모두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당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포도당은 뇌와 근육을 포함한 여러 조직의 중요한 연료입니다. 문제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양과 속도, 그리고 반복되는 환경입니다. 특별한 날 달콤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매일 여러 번 액체 형태의 당을 마시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의 디저트는 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흡수되는 에너지가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어오고 근육의 활동은 거의 없다면 몸은 계속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파도가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다음 파도가 도착합니다. 인슐린이 감소하기 전에 다시 분비됩니다. 간과 근육의 저장고가 비워지기 전에 또 다른 연료가 들어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시간이 거의 없는 환경에 놓입니다. 그리고 세포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 작동하는 정리와 재활용의 신호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새로운 부품을 만들지만 동시에 오래되고 손상된 부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잘못 접히고 미토콘드리아는 손상되며 세포 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들이 쌓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는 대표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자가포식입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자신의 일부를 무조건 파괴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래되거나 손상된 구성 요소를 작은 주머니에 담아 분해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바꾸는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도시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재를 새로운 시설에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리 과정은 에너지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인슐린 신호가 강한 상태에서는 세포가 성장과 저장을 우선합니다.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고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줄어들고 세포가 사용 모드에 들어가면 오래된 부품을 점검하고 재활용하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AMPK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조절 장치가 등장합니다. mTOR입니다. mTOR는 영양분과 성장 신호를 감지하는 거대한 건설 관리자와 같습니다. 아미노산과 에너지가 충분하고 인슐린 신호가 들어오면 세포에게 성장하고 단백질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 기능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근육을 회복하고 조직을 재생하며 새로운 세포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설만 계속되고 철거와 정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건물은 계속 올라가지만 오래된 시설은 남아있고 쓰레기는 처리되지 않으며 도로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세포도 성장과 정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mTOR가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자가 포식이 항상 많이 일어날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장해야 할 때는 성장하고 정리해야 할 때는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대의 생활이 세포에게 거의 쉬지 않고 풍요의 신호를 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 식사, 간식, 점심 식사, 달콤한 음료, 오후의 간식, 저녁 식사, 늦은 밤의 야식,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 세포는 반복해서 성장과 저장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연료를 충분히 사용하거나 내부를 정리할 시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의 움직임이 흥미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움직임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을 없애지 않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완전히 차단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들고 세포 안의 연료 상태를 바꾸며 저장만을 향하던 신호에 소비라는 방향을 추가합니다. 즉, 식사와 움직임은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른 하나는 그 에너지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식사 후 걸으면 방금 먹은 음식이 모두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10분의 산책이 고열량 식사를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음식으로 들어온 에너지보다 훨씬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움직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칼로리의 총량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어느 조직으로 이동하는가입니다. 혈액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인슐린이 얼마나 큰 신호를 보내야 하는가, 근육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가, 혈관이 어떤 흐름을 경험하는가, 세포가 저장과 소비 가운데 어느 방향의 신호를 받는가. 단순한 칼로리 계산만으로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파인만은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에 있던 물질을 몸 안으로 가져와 우리 자신의 일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쌀과 채소, 고기와 과일술 속에 저장되어 있던 태양의 에너지가 소화기관을 지나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 에너지는 심장을 뛰게 하고 생각을 만들며 근육을 움직이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는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할 공간과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몸의 문제는 음식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들어온 에너지와 사용되는 에너지의 흐름이 오랫동안 어긋나는 것입니다. 식사 후의 짧은 움직임은 이 거대한 불균형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아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언제나 작은 흐름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강은 한 번에 산을 깎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방향으로 흐르며 수천 년에 걸쳐 지형을 바꿉니다. 우리 몸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식사, 한 번의 산책, 한 번의 수면 부족, 한 번의 야식, 각각은 너무 작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이 반복되면 세포는 그 환경에 적응합니다.
에너지가 늘 넘치는 환경에 적응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자주 사용하며 회복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의 움직임이 정말 노화를 늦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조심스럽게 답해야 합니다. 짧은 산책 하나가 수명을 연장한다고 직접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식후 혈당이 조금 낮아졌다고 세포의 노화가 즉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더 작은 변화들입니다. 혈당의 상승폭, 인슐린 반응, 혈관의 기능, 근육의 포도당 사용, 장기간의 활동 습관과 대사 건강 사이의 관계. 과학은 이런 조각들을 하나씩 연결합니다. 그러나 조각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아직 보지 못한 전체 그림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 후 움직임은 노화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열쇠가 아닙니다. 수면과 식사의 구성, 근육량, 유전적 요인,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사회적 환경과 질병이 모두 인간의 노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행동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매일 반복되는 식사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행동이 항상 가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식사 뒤에 왜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질까요? 배가 부르면 졸리고 몸은 나른해지며 소파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소화기관으로 향하는 신호와 호르몬의 변화, 자율신경계의 반응, 뇌가 느끼는 보상의 변화가 함께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즉, 식사 후의 진짜 싸움은 근육과 포도당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쉬게 하려는 뇌와 지금 조금 움직이게 하려는 의식 사이에서도 벌어집니다. 왜 식사를 마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가? 왜 우리는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 있는 선택을 더 쉽게 하는가? 그리고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식후에 운명적인 시간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세포에서 다시 뇌로 올라가야 합니다. 식사가 끝난 뒤 우리를 소파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눈꺼풀은 천천히 내려오고 집중력은 흐려지며 방금 전까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싶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이 현상을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뇌가 갑자기 산소와 혈액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뇌의 혈류를 매우 엄격하게 유지합니다. 식후의 나른함은 혈액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음식이 들어온 뒤 신경계와 호르몬, 뇌의 각성 시스템이 함께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위와 장은 음식의 존재를 감지하며 소화액이 분비되고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영양분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나옵니다. 동시에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과 소화기관, 혈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긴장시키고 즉각적인 행동에 대비시키는 교감신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소화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소화와 저장에 적합한 상태가 강조됩니다. 몸은 방금 들어온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때 우리는 편안함과 나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도시가 전투태세를 풀고 정비 모드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식후 졸림을 만드는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이에 대응해 인슐린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혈당이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은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더 크게 느낍니다. 식사의 양도 영향을 줍니다. 적당한 식사보다 지나치게 많은 식사를 했을 때 소화기관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몸 전체는 강한 포만 신호를 받습니다. 특히 많은 지방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는 식사는 오랜 시간 포만감과 무거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식후의 나른함은 훨씬 강해집니다. 사실 많은 경우 점심을 먹어서 졸린 것이 아니라 이미 부족했던 수면이 식사 뒤에 편안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여러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렉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렉신은 각성과 동기, 에너지 상태를 연결합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움직여야 할 때는 깨어있도록 돕고 주변을 탐색하며 먹을 것을 찾게 만듭니다. 반대로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포만 신호가 강해지면 뇌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긴장은 낮아지고 휴식의 유혹은 강해집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음식을 얻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식사를 마친 뒤 잠시 쉬고 소화하는 것은 에너지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식사 뒤에는 과거와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친 뒤 잠시 그늘 아래 쉬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습니다. 점심을 먹고 컴퓨터 화면 앞에 돌아갑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영상을 봅니다. 몸이 보내는 짧은 휴식 신호가 긴 정지 상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능과 환경 사이에 불일치가 생깁니다. 몸은 잠시 쉬라고 말하지만 현대의 의자와 화면은 그 휴식을 몇 시간으로 늘립니다. 한번 앉으면 다시 일어날 이유가 사라집니다. 리모컨은 손에 있고 휴대전화는 모든 정보를 가져오며 필요한 물건은 가까운 곳에 놓여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따라서 식후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를 의지 부족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언제나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같은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생존에 유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자동차, 배달 서비스와 자동화된 기기들은 이 오래된 뇌의 선호를 완벽하게 만족시킵니다. 문제는 우리의 몸이 여전히 근육을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라고 말합니다. 근육은 사용되지 않으면 기능을 잃습니다. 이 두 요구 사이에서 현대인은 거의 항상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키워야 할까요? 매번 식사를 마친 뒤 스스로를 설득하고 피곤함을 참으며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할까요? 의지만으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지는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약해집니다. 오늘은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더라도 내일 바쁜 일이 생기면 잊어버립니다. 며칠 동안 완벽하게 실천하다가 한번 놓치면 모든 계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후 움직임을 오래 유지하려면 결심보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식사가 끝난 뒤 무엇을 할지 매번 새롭게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을 식사와 연결하면 뇌가 선택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물컵을 주방으로 가져갑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점심을 먹은 뒤엔 건물 복도를 한 바퀴 돕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가족과 함께 짧게 밖으로 나갑니다. 이 행동들은 대단한 운동 계획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거창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만들 때 결과를 너무 크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30분을 걸어야 한다. 매일 만 보를 채워야 한다. 땀이 나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다. 이런 기준은 처음에는 강한 동기를 주지만 현실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비가 오거나 일이 늦어지면 계획이 깨집니다. 몸이 피곤한 날에는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지 식사 후 몇 분 동안 앉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벽한 산책이 불가능해도 주방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해도 집안을 오갈 수 있습니다. 행동의 기준이 낮아질수록 반복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반복이 쌓이면 몸은 그 시간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식사가 끝난 뒤 걷는 행동이 익숙해지면 처음에 강한 저항은 줄어듭니다. 뇌는 더 이상 매번 이것을 새로운 결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순서로 저장합니다. 먹는다, 일어난다, 움직인다. 이렇게 습관은 의식적인 노력을 줄입니다. 그러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식후 움직임의 문제는 즉각적인 보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당 곡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었는지도 느낄 수 없습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 행동을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파에 앉는 행동은 즉시 편안함을 줍니다. 휴대전화는 즉시 즐거움을 줍니다. 당장의 보상만 비교하면 움직이지 않는 선택이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짧은 움직임 자체를 즐거운 경험과 연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조용한 산책으로 사용하는 것, 창밖의 공기를 느끼고 하루의 긴장을 풀기 위한 의식으로 만드는 것. 그때 식후 움직임은 건강을 위해 억지로 수행하는 과제가 아니라 식사를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하며 움직이는 편이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계단을 오르고 다른 사람은 의자에 앉아 발목과 무릎을 움직입니다. 몸이 받는 신호는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식사 후 나른함을 참기 위해 커피를 마시면 어떨까요? 카페인은 뇌의 각성 신호를 높여 졸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다는 느낌과 근육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커피를 마시고 더 또렷한 정신으로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면 근육의 에너지 요구량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각성과 대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의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나빠지면 다음날 인슐린 감수성과 식욕 조절, 활동량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용한 방법이 다른 시간대의 문제를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한 기관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식사와 움직임은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혈당과 호르몬은 뇌의 각성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과 늦은 활동은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수면은 다음 날의 식욕과 움직임을 바꿉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단 하나의 비밀을 찾으려는 시도는 대개 실패합니다. 몸에는 하나의 스위치가 없습니다. 대신 수많은 작은 조절 장치가 서로의 방향을 바꿉니다. 식사 후의 짧은 움직임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신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혈당의 파도를 완만하게 만들고 근육의 연료를 사용할 이유를 주며 혈관의 흐름을 바꾸고 긴 정지 상태를 끊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뒤라면 잠들기 전까지 남아있는 에너지를 처리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루 중 가장 큰 식사는 저녁입니다. 활동은 거의 끝났고 몸은 잠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 뒤에 우리는 소파에 눕거나 곧바로 침대로 향합니다. 낮보다 느려진 대사 리듬, 가득 찬 저장고, 줄어든 근육 활동,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작될 수면. 이 시간의 식후의 20분은 낮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저녁 식사 뒤의 선택은 단지 그날의 혈당 곡선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밤새 이어질 체온과 소화, 수면의 깊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의 대사 상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은 저녁 식사 뒤 바로 잠드는 동안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소화기와 간, 췌장은 계속 일합니다. 그리고 뇌는 회복을 위해 잠들려고 하지만 몸은 여전히 방금 들어온 에너지를 처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의 마지막 식사 이후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대사 이야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몸은 낮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줄어들고 활동이 끝나갈수록 뇌는 잠을 준비합니다. 체온은 서서히 내려가고 각성을 유지하던 신호는 약해지며 멜라토닌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를 늦게 마쳤다면 몸 전체가 동시에 잠드는 것은 아닙니다. 뇌는 휴식을 준비하지만 위와 장은 여전히 음식을 분해합니다. 췌장은 혈액 속 포도당의 변화를 감시하고 간은 들어온 영양분을 정리하며 지방 조직과 근육은 에다 드립니다. 집의 불은 꺼졌지만 주방과 창고에서는 아직 야간 작업이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식사 후 소화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밤에도 음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식사 한 번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저녁 식사를 늦은 시간에 반복하고 그 직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패턴은 몸에 독특한 상황을 만듭니다. 연료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활동은 거의 끝났습니다. 근육이 요구하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몸은 깨어있는 시간의 소비 모드에서 수면과 회복의 모드로 이동하려 합니다. 이때 혈당과 인슐린의 변화가 오래 이어진다면 잠드는 시간과 대사 활동의 시간이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밤에는 낮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포도당 처리 능력은 하루 동안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아침과 낮에는 조직이 인슐린 신호에 더 효과적으로 반응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같은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밤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췌장과 간, 근육의 기능 자체가 생체 시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시간을 읽습니다. 지금이 활동할 때인지 저장할 때인지 수리할 때인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몸이 밤이라고 인식하는 시간에 갑자기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서로 다른 메시지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중앙시계는 말합니다. 이제 활동을 줄이고 잠을 준비하라. 소화기관은 말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왔다. 처리 작업을 시작하라. 간과 지방 조직은 말합니다. 사용할 곳이 적으니 일단 저장하라. 이런 충돌이 한번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거나 여행을 하며 늦게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런 변화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충돌이 매일 반복되면 조직의 시계들은 점점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떠올려 봅시다. 뇌의 중앙시계는 지휘자입니다. 간과 췌장, 근육과 지방 조직은 각각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입니다. 모든 연주자가 같은 박자를 따르면 음악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느린 곡을 시작했는데 일부 연주자가 갑자기 빠른 곡을 연주한다면 소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늦은 시간의 반복적인 식사는 몸속의 일부 조직에 낮과 같은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빛과 수면 신호는 여전히 밤을 알립니다. 몸 전체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은 이 영향을 받는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 많이 먹은 뒤 바로 누우면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 소화가 계속됩니다. 사람에 따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열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이어집니다.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며 저장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심 체온이 적절하게 내려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늦은 대량의 식사가 모든 사람의 수면을 반드시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화 부담과 체온 변화, 속쓰림과 불편함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면 문제는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다음 날의 대사를 바꿉니다. 충분히 자지 못한 몸은 인슐린 신호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피로한 뇌는 빠르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에 더 끌릴 수 있고 포만감을 조절하는 능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맛과 기름진 음식이 평소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움직일 의욕은 줄어들고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날 저녁 다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또다시 늦은 소화와 부족한 수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정지, 얕은 수면, 다음 날의 피로, 줄어든 활동, 증가한 식욕, 그리고 다시 늦은 저녁 식사. 이것은 매우 조용한 순환입니다. 어느 한 단계도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이 생겼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아침에 조금 피곤하고 오후에 조금 더 단 것이 당기며 저녁에 움직일 힘이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들이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면 몸은 그 환경을 새로운 정상 상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녁 식사 후에 짧은 움직임은 흥미로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근육의 일부 연료를 사용할 이유를 줍니다. 혈액 속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열리고 긴 정지 상태가 시작되기 전에 몸을 한 번 더 깨웁니다. 밖으로 나가 걷는 동안 하루의 긴장을 정리하고 화면과 밝은 빛에서 잠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무조건 오래 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사람에 따라 심박수와 체온, 각성도를 높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필요한 것은 몸을 흥분시키는 훈련이라기보다 완전히 멈춤추기 전에 부드럽게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 주방을 정리하는 것, 집안에서 몇 분 동안 움직이는 것, 자신의 호흡이 편안한 범위에서 다리와 팔을 사용하는 것. 이 작은 행동은 먹은 음식을 없애지 않습니다. 밤의 대사를 아침처럼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료가 도착한 직후 소비처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대신 잠시라도 문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식사와 잠 사이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침대에 눕는 것과 소화가 시작되는 동안 가볍게 움직이고 잠시 깨어 있는 것은 몸에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식사 시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의 일정 때문에 저녁을 늦게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복용하기 위해 특정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현실을 무시한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시간에 식사할 수 없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양과 음식의 구성, 식사 후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늦게 먹어야 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지 않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사 뒤 바로 눕기보다 잠시 몸을 세운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흑백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5가지 가운데 하나를 바꾸더라도 몸은 그 차이를 감지합니다. 우리는 자주 건강을 거대한 결심의 문제로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야 한다. 저녁은 일찍 먹어야 한다. 식후에는 반드시 20분을 걸어야 한다. 당과 지방은 모두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그렇게 정확한 실험실이 아닙니다. 일정은 흔들리고 피곤한 날이 있으며 축하할 일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준입니다. 늦게 먹은 다음 날 다시 평소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산책하지 못한 식사 뒤에도 다음 식사에서는 잠깐 일어나는 것. 과식한 날 죄책감으로 굶는 대신 다음 끼니를 평범하게 먹는 것. 습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린 뒤 다시 방향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식사 후에 20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화를 결정하는 마법의 제한 시간이 아닙니다. 20번째 분이 지나면 갑자기 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음식으로 들어온 에너지와 몸의 행동이 처음 만나는 구간을 상징합니다. 연료는 혈액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은 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은 사용할 것인지 조용히 있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혈관은 흐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처리하고 간은 저장과 방출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뇌는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며 생체 시계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해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노화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방향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식사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너무 오래 멈춰 있지 않는 것. 그러나 이 단순한 문장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처방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다시 본질을 놓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과 관절이 약한 노인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식사의 크기와 시간, 평소의 운동량에 따라서도 필요한 행동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완벽한 숫자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몸에 맞는 식후 움직임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몇 분이 충분한지, 얼마나 빠르게 걸어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무리하고 있다는 뜻인지, 그리고 이 행동을 일주일의 계획이 아니라 평생 반복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복잡한 세포의 세계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관문 앞에 신발, 식탁 옆에 의자, 설거지가 남아있는 주방,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우리 앞에 놓이는 아주 작지만 반복 가능한 선택으로 말입니다.